자, 오늘은 품사는 담당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조직 내에도 담당자가 있고 그 각각의 담당자들이 제 역할을 해냈을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흘러가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라는 시스템 안에 각각의 담당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자로 끝나는 걸 품사라고 부르는데요. 각각 한 명의 담당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이름이 뭐고 그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품사는 바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품사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란 뒤에 사자가 붙으면서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 품사인데요. 영어 안에서는 기초 재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큰 덩어리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 비동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R, 이수와 같은 비동사를 그동안 진짜 많이 봤을 텐데요. 비동사의 역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만약 이대로 써버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 탐, 나 행복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명사, 탐은 명사거든요. 사람 이름. 해피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명사라든지 형용사는 동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탐입니다, 뭐뭐입니다, 하다, 행복하니 아니고 행복합니다 라고 동사처럼 변형이 되어서 동사의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비동사와 손을 잡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I am 탐, I am happy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비동사의 역할은 명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고자 할 때 들어갈 수 있게끔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일단 비동사를 특집으로 다뤄서 따로 공부를 할 테니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자로 끝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가볍게 쭉쭉 치고 가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역할을 예전에 쓸데없는 말로 용법을 붙여서 배웠습니다.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용법이란 말 버리고 그냥 형용사의 역할을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형용사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 두 번째는 비동사와 손을 잡고 동사로 쓰인다. 끝났습니다. 다시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줍니다. 두 번째는 비동사와 손을 잡고 동사로 쓰인다. 그럼 여기 있는 happy라는 형용사가 dog이라는 명사를 강아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강아지는 이런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는 비동사와 손을 잡고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손을 잡고 동사로 쓰인다. 쉬운 단어로만 보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질 겁니다. 뭐를 가질 거냐면 비공식적인 연애를 가졌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비공식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reception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reception은 informal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수와 informal이라는 형용사가 손을 잡고 동사로 쓰이는 역할. 그러면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이런 말 없이 비동사랑 결합을 해서 형용사를 동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다. 바로 끝을 낼 수 있겠습니다. 수업 중이긴 한데요. 궁금한 거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스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 수업을 막 듣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 혹시 궁금한 적은 없으셨어요? 다음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오래 했던 일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영어 선생님을 잠깐 멈췄다가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제자들과 이 영어 수업을 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지금 다시 수업을 좀 하고 있는 형태인데 나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영감이 될 만한 이야기만 좀 모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소개를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홍스맨입니다. 자, 우리 adverb라는 표현은 부사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한 이유는 verb가 동사예요. add가 뭔가를 더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부사 단어만 살펴봐도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최초에는 동사를 도와주려고 출발했으나 그 이후에는 영역을 넓혀가지고 형용사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단 부사는 의미를 뭔가 더해주고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정도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는데 강력하게 믿고 있다라는 말 넣어주면 내가 나의 어떤 정도에 대한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부사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접속사는 접착제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뭘 붙여주고 있냐? 자, 영어에서는 마침표가 하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어 동사를 한 세트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주어 동사가 두 세트가 들어갔습니다. I love 한 번 들어갔고 I love가 또 들어갔어요. 이 문장을 그럼 옳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침표를 두 번 찍어주든지, 원칙적으로 틀린 건 없으나 나는 사랑한다 이 말을 두 번씩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면 주어 동사 두 세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주어 동사는 몇 세트 있어야 되나요? 굉장히 쉽습니다. 두 세트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접속사가 두 개면 주어 동사는 몇 세트가 있어야 될까요? 세 개의 세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틀린 거죠. 접속사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접속사를 하나 더 쓰면 원칙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겠죠. 왜? 주어 동사가 두 세트가 있는데 접속사가 두 개나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옳은 문장으로 바뀌려면 주어 동사 한 세트가 더 들어가줘야 한다는 겁니다. 접속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접속사는 종류가 좀 많아서 종류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접속사의 종류를 이해하기 전에요, 먼저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 마케팅팀과 회계팀 두 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케팅팀과 회계팀은 누가 더 서열의 위에 있다, 우리가 더 위에 있는 팀이다, 너희는 우리 아래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 다른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내에 이런 팀의 구조 말고요, 마케팅 지원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케팅 지원팀은 확실하게 마케팅팀 아래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접속사도 종류가 두 개입니다. 아까처럼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팀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고요, 지원팀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단순한 이야기예요. 등위 접속사는 각각의 다른 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다른 팀들을. A라는 팀이 있고 B라는 팀이 있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역할을 하는 팀을 연결해주는 게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두 팀 중에 한 팀이 한 팀의 메인 팀에 속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지의 팀으로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팀이 팀을 이끌어주는 것이 종속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종류입니다. 그 해당되는 종류는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 그 특징을 아셔야 돼요. 등위 접속사의 종류를 아시고요, 등위 접속사의 특징을 아시고 그 특징을 실전에 어떻게 쓸 건지 실전 적용 방법, 훈련 방법까지도 알아야만 그 개념을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을 배울 내용의 모든 특징들을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로 다 압축시켜 놨어요. 예를 들어 등위 접속사의 특징 12가지입니다. 그럼 바로 창을 껐을 겁니다. 안 배우겠다, 난 하지 않겠다. 근데 제가 모든 개념을 두세 가지로 핵심만 압축해 놨기 때문에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등위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종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뭘 배울까요? 특징도 배워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뭘 배울까요? 실전 적용 방법까지 배우셔야 되겠죠. 자, 등위 접속사의 종류부터 가겠습니다. 등위 접속사의 종류는 fanboys가 있대요. fanboys. F는 for를 의미하고요, A는 and를 의미하고, B는 but, O는 or, Y는 yet, so 이렇게 있대요. 이 앞글자를 따서 fanboys라고 한다라고 영어 원서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과 캐나다권에서는 약간 이런 식의 암기법을 좋아합니다. 저 처음 봤을 때는 뭐야, 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 번 본 다음에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fanboys가 종류인데,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표현은 and, but, or, so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for과 yet 이란 표현은 우리 눈에 등위 접속사로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어떤 내용 안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알고만 있으시고요. and, but, or, so가 등위 접속사의 메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는 그래서, so가 그래서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류는 이렇게 알아주시고 바로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직접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가 일단 눈에 보이죠. 등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의 특징이 뭐가 있었나요? 주어 동사 두 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배운 대로 따지면 이 문장은 틀렸죠. 이유는
and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가 두 세트가 있는 것이 맞죠. 근데 왜 배운 대로 주어 동사가 두 세트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야 됩니다. 배운 대로 했으면.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I bought라는 주어 동사 한 세트가 여기에 또 들어갔었겠죠. 원래대로 따지면. 나는 구매했습니다. 하나의 사과를. 그리고 나는 구매했습니다. watermelons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식의 문장을 물어봤을 때 어떤 오류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은근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사과를 앞에 하나인데요. 뒤에는 수박들이 여러 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어를 구조적으로 배웠는지 아시겠죠? 사과를 하나만 사고 수박은 여러 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뒤를 항상 맞춰줘야 된다는 쓸데없는 구조적인 강박이 있습니다. 다 버리시고 의미 중심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 일단 주어 동사가 두 팀이 나왔음에도 이 문장이 성립되는 이유가 and라는 접속사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매했었다라는 말을 두 번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만 써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략된 겁니다. 생략이라는 건 유리문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문으로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등위 접속사의 특징,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등위 접속사의 실전 적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생략할 수 있죠. 우리는 앞뒤 알 수 있는 정보가 빠졌을 때 뭐가 빠져 있는지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항상 그러셔야 돼요.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언어에서 원본이 변형됐을 때는 항상 원본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가장 쉬워집니다. 그래야 상대의 말에도 가장 이해가 잘 되고요. 완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실수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누군가한테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설명하는 게 맞나요? 뭔가가 생략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맞나요? 완전체로 전달했을 때 훨씬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초보인 우리는 무조건 완전체로 돌려보는 연습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and but also 등위 접속사를 만나면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뺄 수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빠졌는지 원본으로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 솔직하게 and but also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예전에 영어를 떠올려보면 내가 영어가 안 됐던 이유는 and but also 때문이었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분사 구문 때문이 아니라 and but also 때문에 난 영어가 어려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and but also가 영어 안에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요. 오히려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이런 것들이 훨씬 쉬운 영역이에요. and but also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면 문장이 길어지거나 뭔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 때 and를 기점으로 뒤에 뭔가가 생략되죠. 그걸 찾아내는 일이 진짜 힘듭니다. 찾아내야만 해석이 되고 찾아내는 일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찾아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지겹도록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and but also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등위 접속사. 자, 그다음 등위 접속사는 또 어떤 특징이 하나 더 있을까요? 등위 접속사는 맨 앞에 나오기가 의미적으로 좀 불편하겠죠. 우리 아무런 정보 없이 그리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할 수 없겠습니다. 어떤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리고로 이어가는 게 맞고 어떤 정보가 미리 주어져야 그리고 그러나 또는 이런 말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중간이라든지 내용을 이어가는 흐름에 맞다. 자, 방금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so는 예외입니다. so는 접속사로서 그래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so는 주어 동사 두 개를 연결한 역할을 하고 앞뒤 알 수 있는 정보가 겹친다 하더라도 so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and는 접속사의 역할이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 and 뒷부분에 주어 동사를 빼도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so는 등위 접속사 말고도 역할이 너무 많아서 앞뒤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 해서 그걸 빼버리면은 등위 접속사 so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빼지 않는 편이 소통이 더 편합니다. 우리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빼는 이유가 뭔가요? 편하려고 빼는 건데 불편해지니까 안 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줄이는 이유는 편하려고. 줄여봤더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포인트가 있으면 줄이지 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종속 접속사만 이해하시면 접속사의 두 종류가 일단 끝이 납니다. 종속 접속사의 종류는 and but also처럼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정보를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자주 보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특징으로 가볼 텐데요. 자, 종속 접속사는 우리말과 다르게 문장 맨 앞에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말과 다른 점은 우리말에 때문에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할 수는 없죠.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므로 because라는 종속 접속사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요. 문장 맨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늦었습니다. 내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내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나는 늦었습니다. 와처럼 종속 접속사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앞쪽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 그 다음 종속 접속사는 원칙적으로는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쉽게 뺄 수는 없어요.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게 일단 원칙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원칙도 깨지는 구간들이 있겠지만 등위 접속사보다는 앞뒤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가는 편이 훨씬 많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깨지면 나중에 뭐 그게 분사구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용어 필요 없이 어쨌든 종속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보다는 조금 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배운 종속 접속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어 동사 두 팀을 연결할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고 문장 맨 앞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과 다르게 때문에라는 말이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문장 맨 앞에 because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영어가 쉬워지는 포인트가 됩니다. because만 보면 머릿속에 어떤 게 펼쳐질까요? 뒤에 주어 동사 두 팀이 기다리고 있겠죠.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면 주어 동사 두 팀이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because만 보더라도 뒤에 주어 동사 두 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을 때도 쉬워지겠죠. because가 맨 앞에 있으면 주어 동사 두 팀. 말할 때도 쉬워지겠죠. because를 던지고 주어 동사 두 팀을 쓰면 주어 동사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합니다의 틀이 만들어지고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엄청난 힘인데 그동안 우리는 because를 밟고 뒤에 두 팀을 그리고 간 게 아니라 밟고 그냥 지나가는 느낌. 이게 완전체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because 다음에 my car broke down이라는 조동사 한 팀, I was late라는 조동사 두 팀. 그래서 종속 접속사를 우리가 열심히 보고 이용을 하면 speaking, listening, 뭐든 영어의 모든 영역에서 훨씬 더 지금보다 쉬워지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다음 중 뭔가의 느낌이 다른 전치사가 혹시 있나요? in, of, of, despite와 같은 전치사가 있는데 아마 despite가 낯설 겁니다. despite는 의미도 잘 모르겠고 얘가 전치사였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전치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in, of, of처럼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동작과 방향성이 느껴지는 전치사가 있거나 아니면 despite처럼 뭔가 생소한 느낌, 와닿지 않는 전치사의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in, of, of와 같은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전치사의 전체 특징을 배운 다음에 despite와 같은 것들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거든요. 자, 일단 despite와 같은 거를 배우기 전에 전치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전치사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말에는 후치사의 느낌으로 쓰이거든요. 어쨌든 순서가 좀 다른데 전치사, 앞에 위치한 품사를 전치사라고 하는데 궁금한 건 앞에 위치했다라고 하면 누구 앞에 위치하는지가 궁금하죠. 전치사는 누구 앞에 위치하냐면 목적어 앞에 위치합니다. 자, 전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살고 있습니다. 서울을 살고 있나요? 우리 목적어는 을로 보통 해석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live는 뭐를이 궁금하지 않은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해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우리 목적어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으로 목적어는 3살짜리 아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영어에서. 타동사 아니면 전치사. 다시 영어에서 목적어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품사들은 타동사 아니면 전치사입니다. 그럼 여기 이 서울이라는 단어는 지금 주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목적어로 쓰인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live라는 동사한테 물어볼까요? 당신 서울의 보호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럼 live의 답은 저는 뭐를 궁금하지 않아서 뭐를 쓰지 않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서울이 위험하니까 이때는 전치사가 나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전치사가 들어가서 뒤에는 목적어를 안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도 타동사처럼 목적어를 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앞에 위치한다고요? 목적어 앞에 위치합니다. 명사 앞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목적어 앞에 위치한다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lthough와 despite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뭐뭐일지라도로 해석이 됩니다.
올더는 방금 말씀드렸던 종속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올더는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 종속 접속사는 맨 앞에 쓸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영어에서 진짜 쉬워지는 포인트예요. 이거를 잘 이용하면. 우리 올더도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몇 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속사니까요. 그럼 올더를 보는 순간 뒤를 보지 않아도 주어 동사일지라도 주어 동사 합니다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언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종속 접속사가 맨 앞에 나왔을 때 스피킹도 쉬워지고 리스닝도 쉬워지고 리딩도 쉬워진다는 겁니다. 스피킹 하는 사람도 올더를 머릿속에 그려서 말을 뱉은 다음에 주어 동사 2팀만 만들어주면 완벽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더는 접속사로서 내가 공부를 했을지라도 열심히 시험을 향해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 시험을. 종속 접속사의 특징을 잘 이용하는 방법. 맨 앞에 만났을 때 주어 동사 2팀을 그리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자. 그러면 although despite는 뜻이 똑같습니다.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 똑같은데요. 품사가 달라요. although는 접속사이고요.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우리말보다 좀 더 세분화되고 편한 부분이에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말보다 이 부분이 더 쉬워지는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뭐뭐일지라도라는 말을 길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although를 씁니다. 뭔가 뭐뭐일지라도라는 말을 짧게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despite를 씁니다. 그럼 although의 장점은 긴 설명,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단점은 너무 깁니다. despite의 장점은 짧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간결하게. 단점은 너무 짧습니다. 그럼 내가 길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일지라도를 although를 쓰고 간결하게 짧게 쓰고 싶을 때는 despite를 쓴다는 겁니다. 자, 이 둘의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의미로 할 수 없고 구조로 가야 되겠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 2팀이 기다리고 있으면 답은 although가 되겠고 목적어를 안아줄 수 있는 전치사 despit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though를 짧게 쓰기 위해 despite를 만들었는데 종속 접속사는 짧게 쓰기 위해 이런 전치사를 따로 다 만들어 놨어요. because가 접속사면 because of는 전치사다. 이런 식으로 세트가 다 있거든요. 이 세트는 이해가 된 다음에 열심히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내 눈 안에 훅 들어왔을 때 although가 보이면 주어 동사 2팀을 그리고 가고 despite가 보이면 뒤에 목적어를 안아주고 주어 동사는 한 팀이 나오겠다를 그릴 수 있는 힘. 그게 우리말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뭘 배웠냐면요. 전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적어를 책임지는 역할. 그럼 전치사는 혼자 다니지 않겠죠. 목적어랑 함께 다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울 내용은 전치사가 목적어랑 한 세트로 손을 잡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빠르게 가겠습니다. 전치사가 목적어랑 손을 잡으면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합니다. 다시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여기저기 도움이 되는 부사 역할을 한다.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부사 역할을 한다. 핵심은 뭐다? 전치사 목적어는 부가적인 설명을 해준다. 명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든지. 자, 우리 주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면 부사로 보거든요. 언제 뭘 했는지, 어디에서, 왜, 어떻게 이런 정보를 부가적인 정보로서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를 부사 자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갑니다. 어디에 가는지가 궁금할 수 있겠죠. 학교 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부사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학교 쪽으로. to school. 전치사 목적어가 wher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부사어 자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 목적어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부사어 자리가 되겠다. 중간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니까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대화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킴은 이라고 했을 때 궁금하죠. 미스터 킴이 누구야? 누군데? 아, 누군지 모르는구나. 세일즈 부서에 있는 미스터 킴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전치사 목적어는 미스터 킴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목적어임에도 미스터 킴을 설명해주고 있죠. 물론 where에 대한 정보, 어떤 부서, 어디 부서에 있는데 라는 정보를 부사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볼 건지 부사로 볼 건지는 가끔 겹칠 때도 있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승진되어질 거야. 어디 쪽으로 승진되어질 거냐면
그 레벨 쪽으로 승진되어질 거야. 궁금한 건 그 레벨 쪽으로. 그럼 이 부분은 뭘 담당하고 있나요? 어디 쪽으로 승진하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여기는 웨어에 대한 정보를 채워주는 것으로 부사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떤 레벨인지 궁금하죠. 그 레벨이 근데 어떤 레벨인데? 어떤 레벨이냐면 그 레벨은 세일즈 매니저의 레벨이야. 그럼 여기는 레벨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목적어는 명사를 설명해주거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해준다. When, where, how, why.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를 추가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치사 목적어는 부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상황에 맞게 의미에 맞게 잘 받아들이면 되겠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일단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장에서 너무 자주 보이니까 한 번쯤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